자, 공매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녹화해드리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것도 녹화를 해드리겠습니다. 몇 개씩 다 같이 이제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 지금 같이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기준이 되겠죠.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중국의 성장성, 두 자릿수 성장이 지속된다. 근데 지표 부분을 완전하게 인정해 주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인상 시기에 적은 등락률인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아시아 쪽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어마어마하게 변동이 나왔죠. 그렇게 해서 뭐 9천 뭐 한 600, 700에서부터 11,700 뭐 그 정도니까 적지 않게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은 마지막에 이제 오버슈팅, 와 이거 경기가 무지하게 좋구나라고. 금리는 여기서 1% 금리에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17번의 FOMC 회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년하고 한 번 더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17번 4.25%포인트를 올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리던 그 금리, 경기가 그렇게 좋아졌다 해서 올리던 금리, 굵어지고 있던 거는 뭐냐면 2007년도 초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서프라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라임이 있고, 프라임 1금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라임이 있고 RTA 2금융권이 있고 그 다음에 서프라임 3금융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용등급이 좀 제한적이신 일반 서민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제한적이신 분들께 대출을 해주는데, 뭐 예를 든다면 1억짜리 집을 사는데 500만 원만 있으면 9,500만 원을 대출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갖고 집 사서 5%만 오르면 따블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소비하고 집 한 채 더 사고, 또 일부 소비하고 또 집 두 채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법이 알려지다 보니까 너나 나나 그 상품을 가장 많이 팔았던 게 리먼 브러더스, 그리고 베어 스턴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그 파생 상품의 과도한 발행, 그게 전 세계 GDP의 10배 수준까지 형성이 됩니다. 그 전 세계 GDP의 10배 수준까지 형성이 되다 보니 그게 이제 골마 터졌을 때,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불거졌고요. 야, 이게 심각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수습을 잡고 한 계기가 2007년 9월 달에 금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10월이 고점이 되죠.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려요. 금리를 내릴 만큼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 당시 우리의 기준은 전략 매도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2천 넘으면 전략 매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과하다, 실물 경기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이후의 흐름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 이후의 흐름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이 흐름이 2008년도 1분기에 이미 미국의 5대 IB 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뭐 자산운용사의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투자은행, 5위가 베어스턴스, 4위가 리먼 브러더스, 3위가 메릴린치, 그리고 2위가 골드만삭스, 그리고 1위가 JP모건. 결론적으로 5위인 베어스턴스는 파산을 하고요. 그게 1분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리먼이 파산할 때쯤에 메릴린치까지 4위, 3위가 같이. 그렇게 되면서 메릴린치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가 되고, 리먼은 구해주질 않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리먼은 붕괴가 되고, 그것이 터져 내려가면서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이 이 당시에 급격하게 발동이 되면서 금융 업체들을 다 뒤집어 까버리죠. 그랬더니 들여다봤더니 돈잔치를 하고 있었다. 파생상품을 그렇게 팔아먹고 그 이윤에 대해서 배당하고, 대주주 배당하고 돈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당의 금지부터 해서 은행 쪽에, 투자은행 쪽에 자기 주주에 대한 배당을 금지를 시켰죠, 한동안.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 자산 건전성을 매번 분기 반기별로 계속 받아라, 뭐 이런 조항을 신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되니까, 야 이거 은행 이제 파산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파산될 지경이니까 그냥 공매도가 두들겨 패기 시작은 죽어라고 팬 거죠. 그래서 결론은
공매도를 금지를 시키죠. 그러고 나서 공매도 재개는 그로부터 시차가 지나가고 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요쯤에 공매도를 푼 걸로 기억을 해요. 2010년도 경에 요쯤에 공매도를 푼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공매도는 이제 일찍 풀었는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좀 묶어놨다가 그조차도 2010년도쯤에 푼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 공매도가 없습니까? 우리나라보다 공매도가 더 활성화되어 있죠. 소형주 공매도까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때문에 밀려내려는 게 없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의 기준은요. 우리가 이제 제재를 하는 공매도 하루 정지, 금지 이렇게 제재를 하는 기준이 얼마가 돼요? 거래량의 20%. 거래량이 20%라는 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거래량이 3% 미만이에요. 공매도가 어떤 영향을 못 미쳐. 특히 펀더멘털리 뒷받침. 삼성전자 공매도 3% 했다고 하루 거래 대금에 3% 했다고 60만 주 매도했다고 주가가 휘청될까요? 2천만 주 터진 날에 60만 주 매도했다고 주가가 휘청될까요? 3% 미만이라고. 그 공매도의 기준은 공매도로 수익을 내겠다의 기준이 주가가 빠지면 무조건 수익 내겠다의 기준도 있겠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거래 기준이 있어요. 차익거래는 짧게 칩니다. 선물과 현물 간의 괴리를 잡아내는. 어차피 내가 선물 포지션 쥐고 있는데 그것을 청산하기보다는 그러면 공매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더 오르면은 선물에서 수익을 내고 만약에 시장이 밀리면은 공매도에서 수익을 내고 어차피 선물은 청산하지 않고 가져가려고 했었던 거니까 해지용이니까 뭐 그런 식의 기준점들부터 해서 ELS 상품, ETF 상품, 뭐 ELW 상품의 해지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매도가 말 그대로 삼성전자에도 3% 미만 뭐 1%그 미만 그런 공매도가 일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성공되진 않는다. 근데 그들이 다 성공되지 않는다고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다. 게임스탑에 공매도를 냈다가 손실이 크게 발생된 헤지 펀드들 같은 일반 펀드들, 미국의 일반 펀드들 같은 경우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량주 위주로 포트를 짜고 야 얘는 이건 아닌데 과열되게 올라왔네 해서 공매도를 때린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공매도를 단행하는 쪽은 공매도만을 단행하는 헤지펀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보다는 우량주 위주로 주식을 편입해 놓고 우량주 위주로 우량주만 최고야. 우리처럼 대형주만 최고야. 바이오 쓰레기야. 바이오 너무 올랐는데 얘 때릴까? 이런 성향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급부로 얘기한다면 우량주 위주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공매도 재개 이후에 우량주 위주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지금까지 공매도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어서 누구나가 아는 그러니까 HMM도 오늘 조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윤정도도. 하루만 더 견뎌봅시다. 이 기준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HMM이 정부의 또 지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막 주구장창 공매도를 두들겨 패서 HMM이 급락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들여다보자의 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HMM이나 이런 쪽의 경우에 실적 대비 저평가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그랬죠. 모멘텀은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쪽의 흐름이 공매도가 없을 때 과도한 매수 위로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의약품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 대비해서 성장성만을 가지고 또 이슈만을 가지고 너무 올라온 종목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는 매도위가 형성이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HMM을 개인들이 들어올렸어요. 외국인들이 1,700만 주 샀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게 대차를 상환한 건지 공매도 상환한 건지 뭐 뚜렷하진 않아요. 실질 매수인지. 근데 말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아는 그대로 해석을 해드린다면 공매도가 없어서 외국인도 막 때려사서 들어올린 종목군들이 HMM 위에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노출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거 봐라. 야 이거 전환사채 물량까지 부채까지 감안하면 저평가가 아닌데 흥분해서 올라왔어. 근데 보니까 솔직히 시가총액 14조까지 끌어올릴 때 개인들이 들어올려요.
외국 기관들 뭐 또 인덱스 쪽 말고 액티브 쪽 이런 데서 끌어올렸을 거 아니에요. 응? 그들은 바보예요? 계속 끌어올릴까? 아니지. 일정 범위에서 이제 한투가 대규모 차익 실현을 했던 것처럼 차익 실현이 일정 범위에서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공매도가 일부 과세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때 지금의 극대형주는요. 똑같은 극대형주에도 좀 미안스러운 얘기지만 의약품 쪽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적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닌 정상적인 애들은요. 5월 3일부터 신규 매수가 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신규 매수가. 오히려. 나중에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공매도를 신경 쓰고 살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코로나19 때 그때의 기준인 거지 그 이전에 무슨 뭐 공매도가 있어서 시장 못 갔나? 공매도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고점 못 찍었어요? 2020년 1월 달에. 그래서 공매도 기준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근데 오늘 하여간에 뭐 완전히 뭐 끝판왕이 돼 있는데 숨도 못 쉴 정도로. 근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좀 버겁지만 이겨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삼성 전기 기준에서도 오랜 기간 우리 하오사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그렇고 8개월, 9개월 동안의 포트폴리오가 어찌됐건 뭐 수익 쪽에서 손실도 있으시고 어쩔 때는 일부 수익도 있으시고 또 주력주를 이렇게 봤더니 마이너스 1,000만 원이더라. 근데 이제 그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준이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뭐 보합 정도 자산 규모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밀릴 만큼 밀려와 있었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돼서 나고 그 이제부터 다시 시작돼서 나서의 그 수익 기준. 그럼 맨바닥에서 다시 움직이면은 지난 11월, 12월, 1월 달처럼 70%의 수익은 아니더라도 그 절반의 수익만 나도 그럼 뭐 연단위 수익 그 이상의 수익은 뭐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경험칙상으로 수익 종목 중에서 이제 뭐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뭐 손절하고 이런 종목군들 말고요. 아예 눈에 띄어서 말 그대로 시즌도 뭐 주력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 변동성이면 리스크 안고 그냥 뛰어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나마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나마 시가총액 규모를 하고 있다고 쳤을 때 시즌이나 HMM이나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그런 종목군들은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또 한진칼도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제대로 못 해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 지금 기준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제일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기 8개월 동안에 우리 태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익 실현 한 번도 못 하고 이게 어떤 일이야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똑같아. 월봉 기준에서로 따지면은 이제 지금 위치가 요때 위치뿐이 안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시장 수익률에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의 위치가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치는 거죠. 그죠? 11월 이후로 따졌을 때 지금의 위치가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기의 10월 말 이후에 수익률이 그것이 또 적지는 않습니다. 사실 35%면. 물론 이고점을 놓쳤다는 게 제일 억울한 부분인데 우리는 요 자락을 보자는 거죠. 여기서의 되돌림의 흐름. LG화학 어제까지도 강도 있게 말씀드린 게 오늘 강한 모습이면 제일 좋고 그러지 못하면 주봉 월봉 보시는 게 낫다고 했죠. 오늘 꼬리 절반 이상 어제 종가 1% 들어올린 것처럼 오늘 뭐 꼬리 절반 이상 뭐 1% 들어올리면 뭐 그 이상 게 뭐 있어. 어제도 1% 이상 들어올리고 끝났는데 뭐 그렇게 하면 더 좋고 뭐 갭을 전혀 훼손한 거 없고 또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오히려 개인 선호 창구 매도 우위고 개인들의 영향력 전혀 없고 개인들의 영향력 전혀 없어요. 이게 뭐 공매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LG화학을 외국인 지분이 45%고 대주 지분이 44%인데 이게 공매도가 두들겨 펴서 공매도 한 50% 때리나? 공매도 한 10% 때려요. 그러면 얘들이 그랬죠. 얘 따위는 공매도 들어가면서 지들이 들어올리겠죠. 너희 한번 죽어봐라. 쇼 커버링. 나와봐라 한번 딱.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간에
지금의 종목군들을 놓고 보실 때 이런 기준 지나가고 났으니까 이제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지난 8, 9, 10월 달에 대부분 다 이런 기준이었죠. 또 LG화학 같은 경우 주봉의 기준입니다. 돌려질만 하면은 두들겨 맞고 근데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IT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은 누구나가 다 보셨죠.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실적이잖아요, 사실은. 말 같지도 않은. PR이 14배더래요. 에이, 순이익 부분에 예상 전망치가 있는데 무슨 지금도 보수적으로 잡는 거고, 그죠? 45조의 기준이면 지금 시가총액이 뭐 480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할인율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의 내년 순이익이 얼마예요? 예상치가 14조인데 14조. 그런데 주가가 눌리니까 공포감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 의약품종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에는 눈길이 간다라는 게. 그리고 업종별로 달라요. 업종별로.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적에 대한 변동이 제한적이죠. 그런가 하면은 IT나 이런 쪽은 업황의 기준을 또 잡아서 들여다보니까. 벌써 2시가 다가오고 있고 오늘 월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 부분들이 불거져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작년의 4월과는 또 다른 월말이 되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말 그대로 여러분들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공포감도 있지만 야 이거 돈만 있으면 조금 더 사고 싶은데라는 내가 봐도 이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그것이 이제 실적 기준 대비해서의 기준으로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의 기준에서도 이제 삼성전기는 누적 수급까지 보는 거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쪽이 이제 성장성을 띠는 IT라기보다는 이제 백색 가전 쪽의 비중이 사실 높죠. 그 기준에 매출이 이제 70조 원에 달하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순이익 기준이 일단 2조 7천억 내년이 3조입니다. 시가총액이 25조예요. PR이 몇 배냐고 기술주의 기준에. 말도 안 되는 PR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급하니까 뭐 자동차라고 막 써버리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승을 초월해요. 이번에 반도체 대란 때문에 이제 공장 그 라인이 멈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야간에라도 막 계속 돌려서라도 찍어내죠. 왜? 지금 업황이 좋으니까 경기가 회복돼서 뭐 소비가 계속 터져 나오니까 지금 내년 순이익이 7조 예상치예요. PR이 7배가 안 나와요. PR이 6배, 7배 하는 경우는요. 경기가 둔화돼 있을 때 PR이 6배, 7배입니다. 야, 이거 너무 낮은 PR 아니야라고 하면은 경기가 둔화돼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줄어들은 있는 시가총액도 줄고 전체 파이도 줄고 시가총액도 줄고 전체 파이도 줄고. 근데 지금은 전체 파이가 늘어났는데 시가총액만 줄어 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힘드실 때는 얘가 진짜 실적이 뒷받침되는 애냐. 자산가치 1배 미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산가치 1배 미만이어서 뭐 한국전력이 뭐 안 내려가나요? 주가가 쭉쭉쭉 밀려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아도. 응? 기아도.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까지 해서 이제 전량차익 실현을 한 번이라도 했던 거는 LG전자, LG화학,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HMM 뭐 그 정도 수준이 이제 전량차익 실현을 일부 좀 했던 거고 IT 쪽은 뭐 택도 없이 2020년 1월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뭐 지금까지 쥐고 있는 거고 8월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고 삼성전기는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쥐고 있는데 뭐 누적 수익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쥐고 있어서 사실상 시장 대비 전체 누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약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눌려져 있는 폭을 되돌린다. 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하니까 되돌린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지금부터의 시세가 상당해지죠.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이제 현대제철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거의 마지막 장대 기준에 놓여져 있지 않나 하는데 가장 그 객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도 이제 30만 원에서의 포스코의 기준을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7배 이렇게 형성돼 있는 경우도 있고 9배, 10배 형성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한 내용 때문에 들릴려 있는 기준이죠. 너무 내려와서 0.31배 아니냐 지금 자산 대비해서. 근데 파이가 커져 있지 않다가 지금 똑같은 PER이 예를 들어 똑같은 PER이 9배라고 해도 시가총액이 다르죠. 똑같이 PER이 9배여도 시가총액이 다르다. 이게 뭐야? 경기가 살아나 있을 때 기준. 경기가 살아나서 시가총액은 올라왔는데 시가총액이 올라왔어요. 근데 PER이 똑같이 9배라는 거는 실적도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시가총액이 31조 6천억입니다. PER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8.66배야. 그럼 여기도 실적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올라와 있는데 그 실적이 저평가를 논할 실적이냐? 경기 호황기에. 그렇진 않아요. 저평가를 논할 그 기준은 아니고 그리고 뭐 저평가 고평가를 떠나서 아시는 것처럼 철강 가격을 후반 가격을 한도 없이 올려버린다. 그럼 조선주들은 어떻게 하나?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예, 주식문화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이 어찌됐건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하자. 그래서 앞전에 뭐 채권 수익률 기준에 성장주 빼고 가치주 가자 이런 내용도 있고 별의별 게 있는데 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부자 증세, 돈 많은 분들에 대한 세금도 좀 늘리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대기업에 대한 세금도 늘리고 시가총액 큰 업체들의 세금도 늘리고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기술주들 그동안 어마어마한 랠리를 공화당 정부에서까지 기술주들이 강세를 띄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지만 결국 미국 쪽에서도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는 실적을 바탕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실적 나오고 뭐 차익 실현 욕구에서 일부 눌렸다 해도 그거는 뭐 문제될 만큼의 내용은 아니죠. 그건 아직 서로 알잖아요. 가슴에 손 얹고 알잖아요. 하여 오늘 공포감만 좀 이겨내시고 기술적으로도 또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내용은 공매도 관련해서 포함된 그런 내용이라고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거 수급에 대한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